뉴욕 증시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장 멋대로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좀 잘못인 것 같긴 한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국제유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에서 감산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있는 반면에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 해결이 되는 모습이라서 정유주 섹터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블록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산이 이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한다. 개인 투자자들만 많이 사고, 그리고 그 전에 임원까지 해서 지금 외국인들 막 다 갖다 집어던졌다는 얘기가 됐는데, 미리 알고 한 거 아니냐? 일단 심증은 가죠. 그렇지만 속 터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1일, 네, 목요일이고요. 9월 시작이 조금 가뿐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자, 어제 같은 때는 이제 8월의 마지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잘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이제 9월의 시작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명절 전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명절 후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는 9월 말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자,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증시라는 것이 이제 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왔었다라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제 살짝 조정이 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번 꺾일 때부터 조정이 좀 시작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에 어제까지 해서 주가가 올라가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명절을 앞둔 시점, 다음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변수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8, 나스닥이 마이너스 0.56. 수치로 보면 나쁜데요? 그저 나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큰 폭으로 폭락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주고 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대, 이런 식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좀 줄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모양 자체도요, 시작점이 상승폭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진행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감 시점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마감 시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일단 연준위원회, 네, 메스터였던가요? 네, 이 사람의 발언이 이제 조금 좀 부담스럽게 작용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 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의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내년에 연방 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 즉 그냥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내년 초반부에 4%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동결이란 얘기죠. 네. 썸타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금리. 자, 4%대가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수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2.25에서 2.5죠. 그러니까, 내년 초에 4%가 되려면, 지금 계산해 보시면 많죠. 한 2%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2%. 2% 정도 포인트가, 금리가 더 올라가려면, 지금 올해는 금리 인상이 3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0.75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1.25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두 번을 0.5씩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올 연말까지는 4% 넘기는 거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한데, 내년 초에 4%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0.75, 0.5, 0.5, 아니면 0.75, 0.75, 0.5, 뭐 0.5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초반부까지 쭉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또는 빅 스텝에 따른 그런 어떤 금리의 어떤 급등세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앞으로 2% 정도의 금리 인상을 내년 초까지, 지금 9월 됐단 말이에요. 9, 10, 11, 12, 4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까지 본다면 7개월 안에 금리를 2% 올린다. 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좀 부담되고, 또 그것을 금리를 이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동결을 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연준위원들의 속셈은 그런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좀 이제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금리를 좀 낮춰도 욕먹지 않을 것 같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욕먹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CPI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다다음 주 발표가 되는데, 이 다다음 주 발표되는 CPI 지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주면서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시장에겐 더없이 좋은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빠르게 좀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이 금리에 대한 빠른 상승률이 가장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지표가 될 텐데, 전문가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준의 긴축 의지가 경제에 어느 정도 고통을 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주식시장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긴축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연준이 시장에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8월달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임금 압력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주식에 긍정적인 촉매가 될 수 있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임금 압력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뭐 일자리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는데도 니들이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긴축 정책, 즉 조금 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거야.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내용이 되고, 다다음 주에 CPI 지표가 물가가 조금이라도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 금리 인상 압력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0.5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월말 시점으로 들어가면서 크게 올라갈 거예요. 자, 연준위원들이 뭐라고 씨부리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지표죠. 자, 이번 주에 실업률 일단은 좋게 나와서 시장 경제가 너무 경기 위축 우려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 압력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I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욕심 같아서 한 7%대로 뚝 떨어져 버리면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 생각됩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되는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부담되겠죠. 뭐 다다음 주까지는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이 FOMC 일주일 전부터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짓거려야 되는 얘기, 계속 긴축에 대한 부분들로 통해서 만기까지는 변수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9월달은 일단 초반부에는 조금 혼조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예상을 해야 되고요. 후반부부터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판단되고, 그 후반부터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말 랠리로, 즉 산타 랠리로 연결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반적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배당주도 좀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게 할 텐데, 일단은 FOMC하고 이번 달 CPI 지표 발표되는 것이 제일
하반기 랠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 네, 명절 전과 만기일까지는 약간 혼란스러운 장세 네,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정유주들이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S-오일이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좀 반등해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유주 섹터들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S-오일 같은 경우도 3%대, SK이노베이션도 3%대, 장중에 한 4% 넘게 빠졌었죠. 그래도 마지막에 좀 올려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되죠. 유가가 이제 하반기에 올라갈 거다, 9월달도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가지고 정유주 섹터에 대응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었는데 조금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원유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8월 이렇게 $80 정도 수준까지도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의 하락에 본다라면 글쎄, 뭐 일단 유가 떨어지면 또 좋은 거 아니야? 수입 원자재 수입 물가 가격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근데 정유주 섹터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은 유가가 좀 높아지게 되면 정제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유주가 일제히 약세해 보이는 것은 러시아 통신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죠. 네, 오펙하고 러시아 등 비오펙, 여기가 이제 오펙 플러스예요. 얘네가 현재 감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감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즉 원유에 대한 어떤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그래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그대로야. 그럼 공급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약간의 그런 뭐랄까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음모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뭐 경기가 좀 안 좋아. 수요가 뭐 이렇게 줄어들 거야.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 뭐 전략적 비축률을 좀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감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만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압박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연준의 지금 긴축 정책이 뭔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만 조절해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미국 쪽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WTI가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유가의 어떤 하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유주 섹터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압박이 줄어드니까요. 수출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아시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동네 중국집도 이제 힘들다. 이제 사실 뭐, 물가 다 올랐어요. 물가 다 올랐어. 뭐, 채소 가격도 올라가고, 뭐, 석유하고 채소하고 뭔 상관이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배추를 하나 이제 만드는데도 뭐, 하우스 돌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이제 뭔가, 뭐 농약을 친다, 뭐 한다든 전부 다 기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석유 가격 인상은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네, 농작물을 키우는데 당연히 필요한 비용들이 증가한다. 인건비도 증가하고 뭐 다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물가와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한 게 이제 원유, 네, 이 에너지 쪽이었는데 이쪽이 좀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유주만 조금 감내해 준다라면 네,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당장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유 섹터들 약간은 네,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무슨 일이 있느냐. 원전 대장주인데 원전 관련주도 요즘에 좀 정책적인 이슈가 조금씩 생기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나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얘기가 됐는데 자, 그 재료를 살펴보니까 두산이 이제 블록딜을 하겠다. 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블록딜 계획을 공시했다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공시 전에 141만 주를 순매수했었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또는 임원들, 얘네들은 갖다 팔아먹었다. 사모펀드도 팔아먹었다. 자, 사모펀드가 45만 주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110만 주 순매도,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임원들도 순매도를 했다. 그래요. 상무 A씨도 팔아먹었다. 그 다음에 부사장 B씨도 팔아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자, 이미 이거 다 알고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거 이미 공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임원들이나 사모펀드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금감원 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알지 않았다면은 잘 나가던 주식을 갑자기 팔아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신뢰도가 높은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리가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블록딜 계획은 공시 전까지 회사 임직원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 여기서 임은 빼야지. 회사 직원들은 전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임원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임원들이 그런 거 모르고서 블록딜 계획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봐야 되는 건데, 야, 이거 이렇게 직원까지 포함되어가지고 모를 수 있지. 직원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왜냐면 회사 위쪽에서 결정돼가지고 터쳐나온 상황이니까 직원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임원들이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하다 보니까 지금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 사주도 늘어났고 주식을 파는 임직원들도 꾸준히 있었다. 직원 갖고 끌어들이지 말고 임원들만 이야기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블록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이 블록딜을 터트리고 나면 두산은 일단 현금을 손에 쥐게 되죠. 그래가지고 현금이 약 5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산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두산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블록딜이 나오게 된다라면 블록딜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대량으로 사는 놈들이 있어요. 대량으로 사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걸 텐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산 가격보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큰 폭으로 일단은 대량 매각이 나오니까 큰 폭에 떨어지잖아요. 또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쿵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차피 대량으로 매집한 놈들은 단기간에 올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이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보면서 2, 3년 보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게 있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과거에 계속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블록들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래전에도 블록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 이후에 주가가 오랜 시간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을 조금 수반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회사 임원들 이렇게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특별히 좀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몰랐어요. 나는 그냥 주가가 올라서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수익 나는 거 팔아먹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팔아먹는 거 이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이든 뭐 이렇게 팔아먹어야지. 뭐 이게 팔아먹자마자 악재성 공시 나온다. 물론 까마귀 난자 배 떨어졌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제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회사가 나쁜 거 아니고 추세도 나쁘지 않았는데 변동성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블록딜 재료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럽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긴축 우려감에 4일째 하락을 하는 미국 증시. 이제는 뭐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금리 인하 없다. 일단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는 경제지표들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기가 지날 때까지 그게 추석 연휴가 지나야지만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계속 혼조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정유주 섹터들이 다 같이 내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량이 넘쳐난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정유주한테는 나쁜 이야기지만 인플레이션 낮춘 데는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리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다 좋은데 주가 떨어질 수 있다. 다 좋은데 블록딜이라는 그런 악재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팔아먹은 거 너무 의심되는 거 아니냐. 개인들만 홀랑 엿먹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얘네들은 그냥 몰랐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몰랐을 리는 없고, 네, 아무튼 뭐 팔아먹은 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너무 이제 이렇게 티나게 개인들 엿먹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 나쁜 짓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잘 나가는 주식을 사라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최고 등급의 주식을 구입한다. 그것도 가치가 하락하기 직전 가격이 최고조에 있을 때 말이다.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라. 네. 뭐 뛰는 말에 올라가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많이 오른 주식을 자꾸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주식들은 이제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가장 센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때 개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남는 것은 네, 조정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라고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면 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신다면 일단은 제껴놓고 생각하세요. 좋은 뉴스가 나와서 자꾸 유혹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넘어가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9월달은 초반부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네.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나 대응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일단은 우상향 패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횡보 또는 이런 단기적 박스 그런 것들 형성이 된다면 추세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모습들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별로 종목 간 변수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전차 군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